12월 15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이후 수도권 그리고 비수도권 모두 지속적으로 유행 규모가 감소한 것입니다. 모두 90대 고령자이셨습니다. 12월 25일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뒷골 전남대병원과 전남대병원에 입원해 계시다가 12월 27일과 29일에 각각 사망하셨습니다. 원내대표인 저부터 세신에 앞장서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저부터 먼저 공동선대위원장직과 원내대표직을 내려놓겠습니다. 방역 행정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모두의 그 손실과 어려움에 대해서 지원 또는 보상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후보 빼고 다 바꾸기로 했다. 국민의힘 선대위가 경랑 속으로 빠져든 가운데 대선 후보인 윤석열 후보는 장고에 들어갔습니다. 해가 바뀌는 시점에 이루어진 각종 여론조사 결과들도 당내 위기감을 고조시킨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대선 핵심 변수로 꼽히는 2030 표심이 윤 후보에게서 멀어졌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뒤 국민의힘 선대위 관련 속보를 토대로 새해 첫 월요일 대선 전국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선대위 사의 표명 속보 속에는 애초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도 포함돼 있었는데 1시간 만에 번복이 됐습니다. 수뇌부의 갈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먼저 이경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선거대책위원회 개편 카드를 먼저 꺼내든 건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이었습니다. 선대위 공개회의가 끝나갈 무렵 개편을 단행하겠다고 갑작스레 선언한 겁니다. 본부장 사퇴를 포함해서 전체 이 구조에 대한 조정도 해야 되고 그러한 개편을 갖다 단행을 할 겁니다. 최근 지지율 하락에 따른 위기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외부 행사에 참석하고 있던 윤석열 후보는 다급하게 이후 공개 일정을 잠정 중단하고 당사로 복귀했습니다. 선대위 지금 성명 발표하셨는데 혹시 어떤 입장이세요? 선대위 개편 논의는 진행해왔지만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않은 상황에서 김 위원장이 먼저 발표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내에선 김기현 원내대표와 김도욱 정책위 의장이 선대위 직책은 물론 당직까지 내려놓겠다며 먼저 백의종군을 선언했고 원내대표인 저부터 세신에 앞장서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저부터 먼저 공동선대위원장직과 원내대표직을 내려놓겠습니다. 의원들도 모든 당직을 내려놓겠다며 후보 빼고 모든 것을 바꾸자고 힘을 실었습니다. 이준석 대표와 젠더 문제로 갈등을 겪었던 후보직 속 새시대 준비위 신지혜 부위원장도 사퇴하면서 김한길 위원장 역시 책임지고 동반 사퇴했습니다. 윤석열 후보 중심의 선대위와 이준석 대표 중심의 당이 갈등을 지속하자 서로에게 길을 열어준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의원총회에 참석한 김종인 위원장이 분위기 일신을 당부하면서 던진 이 같은 발언이 다시 논란을 촉발시켰습니다. 후보가 선대위에서 해주는 대로 연기만 잘할 것 같으면 선거는 승리를 할 수 있다고 저는 늘 얘기를 합니다. 이후 윤석열 후보는 김종인 위원장을 포함한 모든 선대위원장들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공지했다가 김 위원장이 그런 적이 없다고 반박하면서 논란이 빚어졌습니다. 선대위 관계자는 1시간 만에 와전된 것이라고 정정했는데 수뇌부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전면 해체 수순에 돌입한 국민의힘 선대위, 그러나 혼선은 계속되는 모습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네, 지난주만 해도 윤 후보는 선대위 개편에 대해서 악의적인 공세라며 반발했었죠. 사실상 선대위 해체라는 판단이 나오기까지는 아무래도 지지율 하락이 심상치 않은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원내 지도부까지 당직을 던지면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돌입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당장 이준석 대표부터 사퇴에 선을 그었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바 윤핵관, 윤석열 후보 측 핵심 관계자의 전횡을 문제 삼으며 선대위 직책을 내려놓았던 이준석 대표. 제 의지와 다르게 역할이 없기 때문에 저는 선대위에서 모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이후에도 이 대표는 외곽에서 선대위를 비판하며 전면 개편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윤석열 후보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선거가 코앞이라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특히 윤 후보는 악의적이라는 표현까지 쓰며 발끈했습니다. 선거 2달 남겨놓고 선대위 쇄신하라는 거는 그건 아주 선거 포기하라는 그런 아주 대단히 악의적인 공세라고 봐야 됩니다. 새롭게 구성한다고 했을 적에 그 자체가 현실적으로 별로 이렇게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조치가 아니에요. 이랬던 입장이 180도 바뀐 건 지지율 하락 때문입니다. 언론사가 실시한 신년 여론조사마다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10%포인트 안팎으로 뒤지는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심지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가상 단일화 여론조사에서 진다는 조사까지 나왔습니다.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2달여 앞으로 나온 대선은 필패라는 절박감이 작동했다는 분석입니다. 게다가 신지의 김민전 등 일부 외부 인사 영입이 논란을 빚으며 젠더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고 2030 지지율도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선대위 해체 선언과 원내 지도부 당직 사퇴에도 당장 사퇴가 수습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당내에선 논란의 핵심이었던 이준석 대표를 향한 사퇴 압박 분위기도 읽히지만 이 대표는 물러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없습니다. 실제로 그게 이루어졌는지도 잘 모르겠고, 예를 들어 사무총장이 사퇴했나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할 거란 예상에는 선을 그은 겁니다. 윤 후보 스스로 이딴 구설을 일으킨 데다 배우자 의혹으로 지지율 하락을 자초했다는 책임론도 피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과의 갈등까지 불거지면서 위기에 처한 윤 후보의 리더십은 또 한 번 시험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네, 일단 내일 일정도 취소하고 장고에 들어간 윤석열 후보. 선대위 내부 혼선과 관련해서 늦은 밤까지 당사에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윤 후보는 많은 사람의 우려는 모두 자신의 부족 탓이라며 이른 시일 안에 쇄신과 변화를 주겠다고 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선거에 대해서 또 많은 분들이 또 걱정하시는 거는 뭐 오롯이 후보인 제 탓이고 제가 부족한 것이고, 그래서 국민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좀 깊이 좀 사과도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좀 큰 쇄신과 변화가 있기를 바라고 계셔서 저도 연말 연초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깊이 고민하고 많은 분들의 의견을 좀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또 선거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고, 우리 선거대책기구에 좀 어떤 쇄신과 변화를 좀 주고, 그렇게 해서 좀 새로운 그 마음으로 심기일전해서 또 이 선거운동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상황 먼저 보셨고, 자, 이번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정책과 공약 제시에 더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네, 특히 정부와 청와대 반대로 무산됐던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다시 꺼냈습니다. 다만 추경 규모에 따라서라며 원칙론적인 입장을 밝혔는데 민주당 의원 80여 명이 100조 원 추경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하며 이 후보 뒤를 바치며 정부 압박에 나섰습니다. 최하영 기자입니다. 정부는 물론 청와대까지 반대하고 나서자 한 차례 전국민 재난지원금 의지를 꺾었던 이재명 후보.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와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연장되면서 전국민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습니다. 또 방역 행정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모두의 그 손실과 어려움에 대해서 지원 또는 보상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추경 규모에 따라 급한 데 우선 지원하는 게 대원칙이라며 전 국민 지원을 우선순위로 고집하지 않겠다는 뜻도 덧붙였습니다. 건 규모에 따라서 또 정부와 협조 여부에 따라서 또 야권과의 조정에 따라서 결정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민주당은 이 후보의 두터운 손실보상 요구를 담아 정부의 추경 편성을 거듭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후보가 제안했던 25조 원보다 많은 30조 원까지 편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계속해서 난색을 표하자 민주당 의원 80여 명은 아예 규모를 확 늘려 100조 원 추경 편성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영업 손실에 대한 온전한 보상과 함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성격의 소상공인 전용 소비 쿠폰도 대규모 발행하자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야당을 향해서도 압박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처지는 하루하루가 그야말로 피를 말리는 상황인데 어찌하여 대선 이유를 말하고 정부가 먼저 추경안을 내놓아야 한다고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추경 편성은 원칙적으로 공감하지만 정부와 여당 논의가 먼저라는 입장이 확고합니다. 뭐 야당이 추경을 하는 게 아니라 정부 여당이 추경을 갖다가 준비를 해가지고 나오면 거기에 대해 협의를 하는 것이지. 여야가 추경 편성에 원칙적으로는 동의했지만 관건은 정부 설득입니다. 또 새해 벽두부터 대선용 돈풀기라는 비판과 재원 마련 대책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또 발달 지연 문제를 겪는 영유아 가정 지원을 위해서 무료 정밀 검사와 상담비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 자신의 SNS에 37번째 소확행 공약을 발표하고 지난해 3월 경기도가 먼저 시작한 영유아 발달 지원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계층과 상관없이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배치된 발달 지원 상담원이 무료 선별 검사를 통해서 발달 지원 영유아를 조기에 발견하고 상담과 치료 지원을 연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새 공식 업무를 시작한 첫날 증시 개장식에는 처음으로 유력 대선 후보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재명 또 윤석열 두 후보가 나란히 연단에 선 겁니다.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의 표심을 잡겠다는 전략으로 보이는데 두 후보 간의 은근한 신경전도 이어졌습니다. 송재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증권시장 개장식에 나란히 참석했습니다. 상승장을 뜻하는 빨간 넥타이를 메고 악수를 나눈 두 후보는 각각 코스피 5천 시대, 끄떡하지 않은 대한민국 시장을 강조하며 투자자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4천 시대를 넘어서서 5천 포인트 시대를 향해 가는 그런 원대한 대장정이 현실화되기를 기대합니다. 글로벌 유동성 공급 축소 충격에도 끄떡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자본시장, 외환시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물론 1천만 동학개미, 개인 투자자를 겨냥한 덕담만 오가지는 않았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주가 조작 등 불공정 행위는 엄격히 단속하겠다면서 자신을 우량주에 빗댔습니다. 잠깐 유행한다고 부실 작전주 사시면 나중에 엄청난 후회를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우량 가치주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를 부실주에, 나아가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의혹을 동시에 비판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후보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최근 포퓰리즘이 득세할 조짐을 보이고 있고 자유로운 기업 활동에 족쇄를 채우고 있다고 맹비난했는데 역시 이재명 후보를 노린 전략적 발언으로 보입니다. 최근 포퓰리즘 득세 조짐과 자유로운 기업 활동에 족쇄를 채우는 규제 움직임 등 반기업 정서가 또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모두 우리 자본시장의 성장 가능성에 주목하며 든든한 뒷받침을 강조했지만 대선 전국 한복판을 지나고 있는 만큼 냉랭한 기싸움도 여전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이재명, 윤석열 양강 후보의 지지율 변화 추세 속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상승세도 눈에 띕니다. 이에 힘입은 안철수 후보는 차별성을 강조하면서 승부수를 띄우고 있습니다. 또 정의당 심상정 후보,
새로운 물결 김동연 후보도 기득권 타파를 외치면서 추격의 고삐를 당기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조성호 기자입니다. 새해 첫 선대위 회의를 주재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지지율에 1위 1비하지 않고 더 나은 정권 교체의 길을 굳건히 가겠다고 힘줘 말했습니다. 실제 안 후보의 상승세는 심상치 않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내려앉으면서 이재명 후보가 1위로 올라서 격차를 벌리는 사이 안 후보는 틈틈이 상승 곡선을 그렸습니다. 지지율 10%를 처음으로 넘어섰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는데 안 후보는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다는 뜻의 사자성어 수적 천석을 언급하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작은 노력을 끈기 있게 계속하면 큰 일을 이룰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기득권, 불공정, 부도덕, 불합리에 당당하게 맞서며 구체제, 앙시행 레짐을 종식시키겠습니다. 윤 후보와 야권 단일화 가능성도 서서히 거론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단일화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절반 이상 윤 후보를 선택했지만 전체적으로는 단일 후보로 안 후보가 적합하다는 응답이 오차 범위를 넘어서는 차이로 많았습니다. 다만 국민의당은 단일화에는 거듭 선을 그으면서 윤 후보를 제칠 수 있다는 자신만만한 전망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여유롭게 잡아서 설 전에 양자 대결 구도 안철수와 또 다른 후보의 양자 대결 구도가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 역시 막말과 가족 검증으로 최악의 경쟁을 반복하고 있다며 거대 양당을 저격했습니다. 양당 기득권 정치의 기반인 슈퍼 대통령 시대를 마감하겠다며 정치개혁 공약으로 차별화에 나섰습니다. 비호감을 경쟁하고 덜 나쁜 대통령을 뽑는 선거라는 말에는 같은 정치인으로서 얼굴을 들기 힘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은 인물 교대가 아닌 낡은 정치 체제를 교체하는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물결 김동연 후보는 청년정당을 표방하는 미래당과 손을 잡고 아래로부터 유쾌한 반란을 시작하겠다며 기득권 타파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대선을 앞둔 연말 연시 선거를 불과 60여일 앞두고 유권자들은 어떤 검색어로 또 얼마나 자주 대선 주자들을 찾아봤을까요? 빅데이터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네이버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지난주 시작부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관련 검색이 많았습니다. 자, 이날은 윤 후보와 이준석 대표 사이에 설전이 있었죠. 윤 후보가 선대위 회의에서 누구도 제3자적 논평가나 평론가가 돼서는 곤란하다며 이 대표를 겨냥한 듯한 작심 발언을 했고요. 이 대표가 곧바로 SNS에 당대표의 재연이 평론 취급을 받을 정도면 언로가 막힌 것이다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30일로 가볼까요? 30일에는 윤 후보가 공수처 통신기록 조회와 관련해서 미친 사람들이라며 무릎 꿇고 살기보다는 서서 죽겠다는 등 거친 발언을 쏟아내면서 검색량이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30일에는 종받은 후보가 한 명 더 있었습니다. 바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인데요. 이날 한국갤럽의 여론조사가 공개됐는데 안 대표의 지지율이 9.3%까지 뛰어올랐습니다. 여야 모두 안철수 후보에게 러브콜을 보낼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고 안 후보는 공수처 통신기록 조회 논란 등의 의견을 제시하면서 존재감을 부각하려고 했습니다. 지난해 마지막 주식 거래일이기도 했던 이날 안 후보가 최대 주진 안랩을 비롯한 이른바 안철수 테마주가 급등하기도 했었죠. 자, 이번엔 구글 트렌드를 보겠습니다. 후보별로 등락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후보 관련 주제가 조금씩 더 많이 검색됐습니다. 검색어를 보면 이 후보의 아들과 관련된 것이 많았는데요. 28일과 29일 사이에는 국민의힘에서 이 후보자 아들의 대학 입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얼마 안 돼서 이 의혹 제기에 문제가 있다며 유감 표시와 함께 철회했습니다. 이 후보도 곧바로 아들은 전 과목 1등급의 성적을 받았다고 일축하는 한편 후보의 가족도 무한 검증을 하는 데는 공감한다며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를 향해 날을 세우기도 했죠. 검색어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인터넷 커뮤니티와 아들 관련 검색어가 상위에 링크됐고요. 윤석열 후보는 지지율과 날, 그리고 좀 눈에 띄는 것은 지지율 내용도 있지만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 이슈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와 함께 검색된 비중이 안철수 후보로 비중이 높았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가는 이번 주에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상승 현상을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윤 후보 지지율이 내려가니까 안 후보가 그 지지층을 가져가는 건데 동시에 두 가지를 보는 거죠. 도전입니다. 도덕성을 보는 거죠. 배우자 리스크를 보니까 안철수 후보는 별로 배우자 리스크가 없어요. 가족 리스크가 없어요. 다른 유력 두 후보하고 다른 것이죠. 또 하나는 전문성입니다. 그러니까 의사 출신이니까 코로나19에 대한 의료 전문성도 있어요. 과학기술을 강조하니까 오히려 과학기술과 관련된 부분이 2030 세대에게 더 도움이 되겠네. 20대 지지율이 올라가고 중도 지지율이 올라가고 학생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이틀째 3,000명대를 기록하면서 확산세는 주춤했습니다. 여기에 위중증 환자도 감소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당국은 거리두기 강화 그리고 백신 패스가 본격적으로 효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이틀 연속 3,000명대. 전날보다 700명 넘게 줄었고 일주일 전과 비교해도 1,000명 넘게 감소했으며 역대 최대치와 비교하면 절반 이하 수준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1,015명으로 2주 연속 1,000명대를 기록했지만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국은 사적 모임과 영업시간을 제한한 강화된 거리두기의 효과가 본격화하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지난 12월 15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이후 수도권 그리고 비수도권 모두 지속적으로 유행 규모가 감소한 것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한 데다 정부가 추가로 병상을 확보하면서 한때 90%에 근접하던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60%대로 내려왔습니다. 140%대까지 올라가 한계를 크게 넘어섰던 수도권의 의료 역량 대비 코로나19 발생률은 81%로 내려왔고 비수도권도 50%대로 크게 좋아졌습니다. 주간 사망자 수도 11월 이후 처음으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도 2주 연속 1 이하로 하락세를 보이며 청신호를 보냈습니다. 60세 이상 확진자 비율도 35%까지 찍었다가 꾸준하게 떨어지며 20% 전후까지 내려왔습니다. 당국은 이처럼 방역 지표가 호전되자 비수도권의 지난주 코로나19 유행 위험도를 한 단계 낮춰 중간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전국과 수도권은 매우 높은 단계를 유지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사망자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검출률도 빠른 속도로 증가해 이르면 이달 안에 국내에서도 우세종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홍주혜 기자입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광주광역시의 한 요양병원입니다. 이곳에 입원 중이던 90대 여성 2명이 오미크론에 감염된 뒤 지난달 말 숨졌습니다. 국내에서 오미크론에 감염된 사망자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모두 90대 고령자이셨습니다. 12월 25일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빛골 전남대병원과 전남대병원에 입원해 계시다가 12월 27일과 29일에 각각 사망하셨습니다. 또 해외에서 입국한 오미크론 감염자 가운데 70대 1명도 위중증 상태입니다. 국내에서 오미크론 변이는 델타 변이의 2.5배 속도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가 국내 첫 감염 79일 만에 누적 1,000명을 돌파한 반면 오미크론은 한 달 만에 1,000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검출 건수 가운데 오미크론이 차지하는 비율도 크게 늘었습니다. 오미크론 검출률은 지난주 8.8%를 기록해 1주 만에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국내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델타를 제치고 우세종이 되는 것도 시간 문제일 걸로 보입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경우라면은 저희가 판단컨대 앞으로는 1월 중 또는 늦으면 2월 중이라도 우세 변이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오미크론의 전파력과 중증 화율이 델타와 차이가 있는 만큼 면밀한 분석 작업을 거친 뒤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네, 방금 홍주혜 기자가 언급한 대로 방역 당국은 델타와의 차이를 고려해서 방역 전략 전환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미크론은 델타보다 전파력은 크고 중증 화율은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정부는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면서 안심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건데요. 중증 화율이 낮더라도 높은 전파력의 환자가 급증할 경우 피해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영원 기자가 좀 더 설명합니다. 오미크론 변이 전파력은 델타 변이의 2~3배로 추정됩니다. 이미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된 해외에서 확진자가 폭증하는 가운데 감염자가 늘어난 만큼 위중증 사망자는 속출하지 않아 중증화나 치명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계적으로도 그렇고 오미크론이 폐 손상을 좀 덜 일으키기 때문에 중증 위험률이 좀 떨어진다라는 추가적인 동물 실험 단계이긴 하지만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기전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는 해외 상황과 일부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한 만큼 아직 일반화하기엔 이르다는 게 정부 판단입니다. 오미크론 감염자가 대부분인 영국의 경우 자연 감염이 많아 중증화율이 낮을 수 있어 인구 대비 1.2% 정도만 감염된 우리나라와 단순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영국의 경우에는 지금 여태까지 누적된 확진자 수가 인구 대비해서 거의 20%에 가깝습니다. 재감염의 경우에 상당히 증상이 온화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위중증률에 대해서 경우가 좀 다를 수 있다라는. 치명률이 낮다고 해도 전파력이 크면 환자가 급증해 의료 대응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중증화율이 낮더라도 실질적인 피해 규모는 커질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오미크론에 맞춘 방역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선 확진자 급증에 대비해 신속 항원 검사를 확대해 감염 여부를 빨리 확인하는 방안이 검토 중입니다. 중증화 위험이 있는 고위험 환자를 조기에 찾아내 치료하기 위한 건데 정확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는 만큼 1차 검사로 활용한 뒤 PCR 검사를 추가할지 등 보완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주의 특성은 상기도에서의 증식이 굉장히 활발하고 감염 초기라 할지라도 배출량이 많아서 신속 진단 키트로 충분히 진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증상이 더 악화되기 전에 조기에 발견해서 조기에 치료하는 개념이 훨씬 더 중요한. 또 오미크론 확산으로 무증상 경증 환자가 급증할 수 있는 만큼 재택치료 시스템 안정화에도 주력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역사회에서 재택치료 환자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의원급까지 코로나19 환자를 볼 수 있게 관련 정보를 공유할 계획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방역 패스의 유효 기간을 적용했습니다. 특히 3차 접종을 하면 코로나에 걸려도 중증이나 사망으로 진행할 위험이 15배 이상 낮아졌다면서 그 효과는 분명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방역 패스에 유효 기간이 생기면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뒤 180일이 지나면 효력이 사라집니다. 다중이용시설 이용에 제한을 받는 건데 3차 접종을 받으면 방역 패스 효력이 즉시 살아납니다. 감염병은 내가 걸리게 되면 또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다는 특성이 추가적으로 있기 때문에 백신을 맞고 안 맞고의 결정권에 추가적인 고려해야 되는 요인들이. 하지만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백신을 사실상 강요한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방역 패스에 반대하며 천여 명이 집단 행정소송까지 냈을 정도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3차 접종의 효용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3차 접종을 하면 코로나에 걸려도 중증이나 사망으로 진행될 확률이 미접종 확진자보다 93.6% 감소하면서 위험도가 15분의 1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나이가 많으면 그 차이는 더 두드러졌습니다. 3차 접종률 증가로 고령층 발생 비율이 감소하여 향후 위중증 발생이 정체 내지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18살 이하 청소년들도 확산세 감소에 따라 확진자가 줄고 있지만 비중은 증가세입니다. 특히 백신에서 소외된 6살 이하 영유아와 초등학생들의 발생률은 중고생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접종을 받지 못하는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어른들이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방역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방역 패스 유효 기간이 처음으로 적용된 날 현장에서는 일부 혼선도 빚어졌습니다. 백신으로 시민을 차별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과 방역을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맞섰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2년 첫 번째 월요일, 단말기에 QR코드를 스캔하자 새로운 안내음이 들려옵니다. 접종 완료자입니다. 하지만 2차 접종까지 받았더라도 이 소리를 듣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2차 접종 뒤 180일이 지나면 방역 패스 효력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7월 6일 이전에 접종을 마쳤던 사람이 이후 추가 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데 제약이 생깁니다. 실제 현장 분위기는 어떨까? 식당과 카페, 영화관 모두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접종 정보를 미리 업데이트하지 않아 접종 완료자임에도 경고음이 나는 등 일부 혼선도 빚어졌습니다. 지금 계도 기간이 괜찮으신데 180일 지나시면 좀 안 돼요. 자영업자들은 안 그래도 방역 패스 때문에 정신이 없는데 유효 기간 설명까지 하느라 더욱 힘들다고 하소연합니다. 혹여나 매출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까 걱정도 큽니다. 저희가 앱을 안내하는 것 자체도 되게 큰 손해예요. 예를 들어 손님들 같은 경우는 5분 안에 음료 안 나고 이러면은 나중에 안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정부가 미리 충분한 설명을 했다면 혼란이 줄었을 거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줬으면은 장사하는 저희 업자로서는 좀 쉽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거리 시민들은 새로운 정책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부작용 걱정 등으로 백신 접종을 꺼릴 수도 있는데 3차 접종까지 강요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겁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늘어날 걸 생각하면 백신에 대한 그런 부작용이나 이런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생각에 어려움이 많아지지 않나. 반대로 백신 접종 효과가 시간이 갈수록 줄어드는 만큼 방역 패스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백신도 맞으면 평생 지속되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유효기간이 있는 게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 의견도 엇갈립니다. 방역 패스 확대가 미접종자를 보호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미접종자를 보호하는 측면들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미접종자가 돌아다니지 않게 해서 감염되지 않게 하는 게 목적이라니까요. 방역 패스 적용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이 과학적이지 못하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에서 방역 패스를 적용하는 게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오는 10일부터는 방역 패스 적용 범위가 백화점과 대형 마트까지 확대됩니다. 정부 방침이 제대로 알려져 현장에서 자리 잡지 못한다면 혼란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정부가 소상공인들에게 1% 저금리 희망대출 신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또 설 연휴 전에는 코로나19 손실보상금 500만 원도 선지급할 계획인데 자영업자들은 빚내서 빚 갚으라는 게 정부 대책이냐며 쓴소리를 내뱉었습니다. 강정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신촌에서 순두부 식당을 하는 사장님. 손님이 뜸한 틈을 타 소상공인 희망대출 사이트에 접속해봅니다. 하지만 직접 신청할 마음은 없습니다. 1,000만 원이란 돈이 큰 도움이 안 될 뿐더러 이미 억 단위 빚이 쌓여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결국 갚아야 되는 거예요. 언젠가는 갚아야 됩니다. 지금 빚으로 빚을 갚고 있습니다. 은행과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대출 영업을 하는 게 아닌가. 정부가 설 연휴 전에 지급하겠다는 코로나19 손실보상금 500만 원도 달갑지 않긴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대출 형태로 선 지급하고 손실액을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라 줬다 뺏기 아니냐는 겁니다. 지원이 아니라 선지급하고 나중에 환수한다 그러잖아요. 만약에 500만 원을 지금 코로나가 멈춰진 것도 아닌데 환수하게 될 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가게엔 그나마도 그림의 떡입니다. 코로나19 직전에 식당을 옮기면서 한동안 휴업을 한 탓에 손실 보상 기간에 오히려 매출이 늘어난 것처럼 착시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각지대에 놓인 점포들 한둘이 아닙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사업자 등록을 미리 내놓고 실제로 영업을 나중에 하는 사람도 사업자 등록증상에 최초 개업일이 기준이기 때문에 감소 요건에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부가 손실을 보상해주겠다는 기간은 지난해 7월 7일 이후 불과 6달 정도. 소상공인들은 그 이전 1년 가까운 영업 손실부터 정산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미국의 PPP 제도도 핵심은 그겁니다. 대출해 줬는데 니네 이 대출을 인건비나 부대 비용에 쓰면 그거를 탕감해 준다. 무엇보다 빚을 줘놓고 천문학적인 예산을 지원했다는 식의 생색내기 행정은 이제 멈춰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정부에서도 예산을 그렇게 다 풀었다고 하지만 없어지는 예산이 아니고 다시 들어오는 예산이 되는 거예요. 정부가 밑도 끝도 없이 야 100만 원 줄게, 250만 원 줄게 감사하게 생각하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네,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지난해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하기 직전에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인사들과 통화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 등과 함께 이른바 50억 클럽 인사로 지목이 된 최재경 전 민정수석 그리고 박관천 전 행정관입니다. 당사자들은 모두 관련성을 부인했습니다. 나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구속 상태로 1심 재판 중인 유동규 전 본부장이 지난해 9월 검찰의 압수수색을 앞두고 최재경 전 민정수석과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압수수색 당시 유 전 본부장이 오피스텔 창밖으로 던졌던 휴대전화에서 관련 기록이 발견된 건데 박관천 전 행정관의 이름도 포착됐습니다. 각각 압수수색 일주일 전부터 하루 전까지 유 전 본부장과 두세 차례에 걸쳐 수십 분가량 통화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모두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일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특히 최 전 수석은 앞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주장한 50억 클럽 인사로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김만배, 유동규, 정형학 등의 대화에서 50억 원씩 주기로 한 6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당시 법적 대응까지 시사하며 강하게 의혹을 부인했던 최 전 수석은 YTN과 통화에서 유 전 본부장과 통화한 기억은 없지만 만약 했다면 통상 변호사로서 하는 법률 상담 정도였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도 아니고 변호사가 수사받는 사람 전화 받는 건 부지기수라며 관련성을 일축했습니다. 박관천 전 행정관 역시 과거 지인을 통해 유 전 본부장을 소개받긴 했지만 대장동 사건이 불거진 뒤론 연락한 적 없다며 수사 상황이 누설된 경위에 관해 대검찰청에 감찰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에서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를 넘겨받은 검찰 전담수사팀도 해당 통화 기록을 확인하긴 했지만 아직 두 사람을 조사하거나 출석하라고 통보하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해 압수수색 직전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측근으로 알려진 정진상 선대위 부실장과도 통화해 말맞추기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정 부실장은 이 후보와 함께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돼 검찰과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해를 넘긴 대장동 윗선 로비 수사에 유 전 본부장의 통화 기록이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YTN 나힌입니다. 대선을 두 달여 앞둔 올해 여야 후보들을 둘러싼 수사가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여러 방법을 통해서 선거에 영향이 없도록 하겠다는 김진욱 공수처장 발언의 배경을 놓고 여러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각종 난관으로 인해 고발 사주 의혹 등의 수사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윤석열 후보 관련 사건을 대선이 끝난 후에 마무리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전망도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철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은 그간 여러 자리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관련 수사에 대해 대선에 영향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회에서 열린 언론인 등 사찰 의혹 관련 현안 질의에서는 의미심장한 한마디를 더했습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여러 방법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윤석열 후보 관련 수사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다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야당 의원 비판에 대한 답변입니다. 윤 후보가 공수처에 입건된 사건은 고발 사주 의혹을 비롯해 모두 4건. 하지만 윤 후보를 소환조차 하지 못한 채 해를 넘겼고 대선은 고작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수사가 더욱 늦어지고 선거가 임박해질수록 영향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수처는 현재 고발 사주 의혹의 경우
핵심 인물인 손준성 검사와 김웅 의원만 직접 기소하는 방안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되면 함께 입건된 윤 후보를 무혐의 처분해야 하는 만큼 부르지도 않고 면죄부를 줬다는 여권의 비판이 부담입니다. 그렇다고 손 검사에 대한 체포 구속영장이 3차례나 기각된 상황에서 어설프게 윤 후보를 소환했다간 야권이 대대적으로 들고 일어날 게 불보듯 뻔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형국입니다. 검토 중 다 검토 사항에 들어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게다가 사찰 논란으로 해체까지 거론되는 등 조직 전체가 위축된 상황에서 고발 사주 의혹과 같은 정치적 파급력이 큰 사건을 시급하게 매듭짓기도 어렵습니다. 판사 사찰 문건 의혹도 손 검사의 입원으로 오랜 기간 수사가 사실상 멈췄습니다. 이 때문에 공수처가 비교적 여파가 크지 않은 일부 사건만 먼저 결론 내고 고발 사주나 판사 사찰 문건 의혹 등 핵심 사건에 대한 처분은 수사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대선 이후 마무리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우철입니다. 임플란트 제조업체 오스템 임플란트 직원이 1,800억 원이 넘는 돈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오스템 임플란트 소속 자금관리 직원 이모 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씨가 횡령한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은 1,880억 원으로 오스템 임플란트 자기자본 2,047억 원의 92%에 육박하는 규모입니다. 경찰은 잠적한 이 씨를 출국 금지 조치했고 이 씨가 범행에 동원한 계좌도 추적하고 있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도 지난달 31일 이 씨의 횡령 사실을 인지하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새해 첫날 동부전선 최전방 철책을 넘어 월북한 사람은 지난 2020년에 같은 동부전선 철책을 넘어왔던 탈북민으로 확인됐습니다. 간첩 등 대공 용의점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지난 1일 육군 22사단이 지키는 철책을 넘어간 월북자가 알고 보니 1년 2개월 전에 같은 부대 철책을 넘어왔던 탈북자로 파악됐습니다. 군 관계자는 2020년 11월 강원도 고성 동부전선 철책선을 넘어온 탈북민 30대 남성 A씨가 이번에 월북한 사람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월북자가 지난 1일 정오쯤 강원도 고성 민통선 일대에 설치된 CCTV에 포착됐는데 얼굴과 인상착의로 신원을 확인한 겁니다. 이 탈북민은 귀순 뒤 정보 접근이 자유롭지 않은 청소 용역원으로 살아왔고 탈북민 관리 규정에 따라 관리를 받아와 현재까지 간첩 등 대공 용의점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탈북민은 지난달 29일까지는 관계 기관과 연락이 됐지만 이튿날부터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그리고 귀순 때 넘어온 철책에는 지금 과학화 경계 시스템에 AI가 적용돼 있지만 이번에 월북한 철책은 귀순 때와 다른 지점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탈북민은 기계체조 경력이 있지만 선수는 아니었고 가정 불화로 귀순한 뒤 우리 사회에서도 생활 사정이 넉넉하지 못해 어렵게 살아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은 군 통신선으로 월북자의 신변 보호를 요청하는 대북 통지문을 2차례 발송했으나 북측은 잘 수신했다고만 알려왔을 뿐 우리 측 요청에 대한 답은 없었습니다. 우리 국민 보호 차원에서 대북 통지문을 발송했고요. 현재까지 북한의 답변은 없는 상태입니다. 월북 이후 북측 인원 4명이 등장한 모습이 우리 측 장비에 포착됐지만 영접을 나온 것인지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탈북민이 남으로 북으로 철책을 자유롭게 넘나든 이번 사건의 초동 조치 부실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군은 경계 태세를 조사 중이라며 모레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비서실장에 물어서 할 테니 이 후보도 태도를 바꿔서 우리가 해준 대로만 연기만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저부터 먼저 공동선대위원장직과 원내대표직을 내려놓겠습니다. 네, 어디로? 국민의힘이 지지율 하락에 늪에서 빠져나오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선대위 전면 개편에 돌입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마저 김종인 선대위원장의 총괄 선대위원장이 거취를 놓고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죠.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고 밝히면서 전국민 지원금도 다시 추진하는 등 정책 행보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또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 교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월요일이니까요. 자, 오늘 잘 아시겠지만 국민의힘 어떤 내부 상황이 좀 급변했습니다. 사실 이 뉴스를 쭉 훑어보면서 들은 생각이 경선 당시 열차로 표현했던 게 생각이 나는데 이를테면 윤석열 선대위 열차가 멈췄습니다. 지지율 하락이 가장 크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지금 작년에 12월 27일부터 오늘까지 대략 30개의 여론조사가 발표됐어요. 네. 그런데 딱 3군데에서만 윤석열 후보가 이기는 걸로 나왔고 나머지 한 27군데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이기는 걸로 나왔습니다. 이게 과연 한 달 만에 이렇게 상황이 바뀐 거거든요. 이 상황에 대해서는 상당히 윤석열 후보도 그리고 선대위의 관계자들도 상당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현재 상황으로 가면 우리가 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후보를 바꿀 수가 없으니까 선대위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서 다시 한번 선거 치르겠다라는 마음가짐과 조직을 다시 잡아야 한다라는 결심의 표현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상황을 잠깐 제가 시간별로 정리를 간단히 드리면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선대위 전면 개편하겠다는 속보가 나왔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신지혜 부위원장이 사퇴를 했고 윤석열 후보가 일정을 멈췄다라는 속보와 함께 그 이후에 이제 김한길 위원장의 사퇴 소식까지 나오면서 국민의힘이 사실상 해체 들어간다라는 어떤 기사들이 쏟아졌거든요. 자, 그러면 김종인 위원장과 이준석 대표의 발언을 듣고 나서 지금 나온 화면을 놓고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국민의 선대위가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갖다 경주한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우리 선대위의 전면적인 개편을 갖다가 지금 단행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공의를 구걸할 필요가 없어. 내가 판단하는 기준에 의해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거지. 반드시 후보한테 얘기를 들을 바에 내가 총괄선대위원장이라는 위치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누구도 가정법으로 대화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우리 당의 선거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판단이 이루어지는 일이고 자, 일단 선대위에서 다 줄사퇴를 했기 때문에 남은 사람들 위주로 지금 오늘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자, 김종인 총괄위원장 그리고 이준석 대표 그리고 윤석열 대선 후보 아니겠습니까? 자, 일단 김종인 위원장 발언 속에는 이 말이 눈에 띕니다. 후보에게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어요. 전권을 좀 강조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이 말은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상당히 가슴 아픈 얘기죠. 네. 그리고 이제 후보가 패싱됐다는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얘기고요. 본인이 사실은 한국거래소에서 연설을 하고 있는 도중에 아마 이런 얘기를 전해 들은 것 같아요. 네. 일정을 일단 잠정 중단한다. 그리고 선대위 개편하겠다. 근데 후보한테는 전혀 얘기가 언질이 없는 상태에 지금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이 한 건데 당사로 부랴부랴 갔다 이렇게 그렇게 들리죠. 예. 그러면 사실은 이제 후보가 사실 정점이 있는 건 맞아요. 선대위 구조를 보면서 후보가 정점이 있고 총괄 선대위원장 후보와 협력을 하지만 후보가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 거죠. 근데 후보의 일정이라든지 선대위 개편 문제가 후보한테 전혀 얘기가 안 된 상태에서 진행됐다고 하는 것은 윤석열 후보의 지도력에 또는 리더십에 상당히 큰 상처가 날 수 있는 부분이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이 그렇게 막 선택할 수 없었던 것은 그만큼 상황이 위중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말을 듣고 또 윤석열 의견까지 듣고 나면 본인이 생각하는 것이 선대위 개편이 어려워질 수도 있고 또 본인이 원하는 대로 선대위 개편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먼저 치고 나오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만큼 김종인 선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이게
후보의 말을 들어서는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이다. 결국 본인이 판단하고 그 판단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결국 윤석열 후보의 당선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고 문제 이런 행동이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후보의 어떤 그 지도력, 리더십에는 상당히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후보가 문제가 있다는 점들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행동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후보가 문제가 있다는 점,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본인 리스크, 국민의 입장에서 그 얘기를 하신 건데 그렇다 보니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선대위가 해준 대로만 연기해달라는 발언이 또 논란이 됐고 여기에 대한 또 해명도 있었죠. 미숙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좀 실수를 줄이려다 나온 발언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발언을 이제 공격하는 쪽에서는 꼭두각시하라는 거 아니냐. 뭐 대통령 돼서도 그럼 꼭두각시할 거냐. 시키는 대로만 할 거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 봐야 돼요. 선수와 감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감독이 선수를 여러 가지로 조언도 해주고 일정한 실력에 올라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도와주는 역할이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야지 꼭두각시라는 표현은 너무 과한 표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제랑 오늘 좀 언론에 나오지 않은 일들이 좀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랑 김종인 위원장이 신년 초에 나온 여론조사를 보고 대단히 충격을 받아서 두 분이 만나서 이대로 안 되겠다. 일요일 날 만나셔가지고 선대위를 좀 개편해야 되겠다라고 논의를 했는데 어제도 좀 서로 의견이 합의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냥 윤석열 후보는 위원장님 메시지나 일정 정도 위원장님이 총괄해 주셔가지고 선대위를 이끌어 주세요. 그런 것 같은데 김종인 위원장은 그 정도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신 것 같고요. 오늘 아침 7시에 각 위원장과 본부장들이 참석하는 상황 점검 회의에서 이제 김종인 위원장께서 안 되겠다. 선대위 전면 개편해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다른 분들이 좀 반발을 많이 했고 8시부터 9시까지 김종인 위원장과 이준석 대표가 선대위를 어떻게 개편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9시 이후에 선거대책위원회에서 김종인 위원장이 선대위를 전면 개편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외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 아직까지 김종인 위원장과 윤석열 후보 간의 선대위 개편과 관련해서는 어떤 합의점을 이루지 못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확인하면 지금 어쨌든 표면적으로는 윤석열 후보 이른바 패싱 논란, 후보 동의 없이 이런 결정이 나왔다는 보도가 나오는 시점에서 이제 장 교수님께서 어떻습니까? 취재하신 내용인가요? 국민의힘 관계자를 통해서 아니면 어떤 상황을 놓은 추론이신가요? 아니요. 제가 다 상황을 다 체크를 했고요. 다 취재를 했고 정확한 사실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고 어제 상황에서 어제랑 오늘. 어제와 오늘 사이에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습니다만 김종인 총괄위원장과 윤석열 후보가 만나서 또 논의를 했다. 하지만 잘 안 된 것 같다. 결과적으로 이런 해석이셨습니다. 자, 앞서 보여주셨던 어떤 선대위 관련 인사들 한 번 더 보여주시고 어떻습니까? 지금 보면 당 차원에서도 지금 보면 후보 빼고 다 바꾸겠다라면서 이제 쇄신에 힘을 싣고 있는데 반등의 좀 계기가 될까요? 일단 어떻게 바뀌느냐의 문제예요. 장 교수가 방금 말씀하신 게 사실이라고 하면 의견이 일치가 안 되는 거잖아요. 결국 윤석열 후보하고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의 어떤 개편의 방향성 이런 부분들이 소폭으로 할 거냐 대폭으로 할 거냐 이런 차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들이 다 사의를 표명했는데 만약 윤석열 후보가 사의를 표명하신 분의 일부를 다시 기용을 하면서 힘을 실어주는 경우 그리고 선대위 개편이 아주 소폭으로 이루어지면 개편의 의미가 전혀 없어져요.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주장했던 것처럼 지금 또 하나의 문제는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지금 이준석 대표와 상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은 결국 윤석열 후보와는 상의하지 않고 이준석 대표와 상의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럼 어느 쪽에도 힘이 실리는 건가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상당히 자존심 상하는 문제일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이런 상황이. 물론 지금 이 상황이 본인 때문에 일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이제 본인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는 그런 부분도 감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윤석열 후보의 측근이라고 소위하는 윤핵관이라고 하는 분들이 과연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선후퇴를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 저는 관건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윤 후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바뀌자고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상황에 다 사퇴를 했다. 이걸로 모든 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그러면 다음번에 어떤 방식으로 이거 진영을 꾸릴 거냐 하는 부분이 결국은 앞으로 미래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일괄 사태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내 지도부가 일괄 사퇴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볼 때는 이준석 대표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이준석 대표는
절대 사퇴하지 않겠다고 오늘 또 인터뷰를 했거든요. 네. 여기에 또 갈등 요소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잘 윤석열 후보가 조율을 할 거냐 하는 문제가 오늘 밤 내일 사이에 있어야지 하는 일인데 그 결과물에 따라서 앞으로의 진행 방향이 어떻게 될까를 예측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준석 대표 언급하셨기 때문에 이번엔 이준석 대표 시각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의 발언을 토대로 한번 해석을 해봤는데 사실 이준석 대표 최근에 어떤 흐름에서 자기 정치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지금 보면 결과적으로는 또 이준석 대표 뜻대로 되고 있는 거 아니냐, 쇄신으로 가니까요, 이런 발언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사실 이준석 대표가 서울을 떠나서 자맹을 했을 때 그때 선대위 인선에 대한 불만이었거든요. 지역 일정하고 자맹하고 보이콧하고 이랬을 때요. 근데 울산에서 봉합을 하고 나서 그때 그 결과가 김종인 위원장 영입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번에 전면 쇄신과 이준석 대표의 거취와 맞물려서 어떻게 좀 전개될까요? 이준석 대표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은요, 저는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도 그만둘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김종인 위원장도 기본적으로 선거대책위원회 구조를 어떻게 짜겠다고 방금 전에 얘기를 했냐면 내일 모레 수요일까지 정리를 하겠다. 네. 총괄 본부를 만들어서 후보와 관련된 모든 사안은 내가 김종인이 총괄하겠다. 직접 통제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은 기자들이 아니 왜 이게 후보랑 상의를 안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누군가는 발동을 걸어야 선대위가 바뀐다. 그래서 내가 그냥 질렸다. 후보와 사전 교감 없이 내가 한 거는 맞다. 연락하지 않고 내가 선대위를 개편한다고 그래서 후보가 상당히 당황스러워했고 내가 오후에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후보가 나에게 대단히 섭섭하다는 얘기까지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후보를 위해서 내가 하는 일이니까 후보도 나를 이해해 줄 거라고 믿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내일도 윤석열 후보가 외부 공개 일정을 다 취소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과 어쩔 수 없이 만나가지고 선대위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는 내일 중에 좀 결판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 안에서 이준석 대표가 자꾸 저렇게 선대위에 참여하지 않고 외부에 돌아다니면서 언론에 나가서 평론하듯이 후보에 대해서 선대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자체는요. 국민의힘으로서는 이건 선거를 치르지 말자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본인은 나는 내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선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나는 참여 안 하겠다라고 얘기했지만 네. 정권 교체,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참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뭐 이준석 대표 얘기 하나 더 걸쳐서 지금 이준석 대표를 좀 직격하면서 사퇴한 인물이 있습니다. 신지혜 부위원장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신지혜 부위원장은 또 이준석 대표와 맞물려서도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최근에 신지혜 부위원장 또 김민전 교수를 포함해서 외부 인사들 좀 논란도 거듭되면서 이 부분도 좀 피로감이 더해진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일단 이제 이대남이라고 소위 얘기하는 20대 남성들의 지지율이 많이 빠진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신지혜 씨 영입 이전과 이후를 좀 비교해 물론 신지혜 씨 주장처럼 본인 혼자의 문제 때문에 그러냐 이거는 뭐 논의가 필요한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네. 본인이 영입됨으로써 영향을 미친 건 분명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어느 정도의 정도의 차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도 본인 지금 신지혜 씨가 SNS 글에 올린 거 보면 이런 얘기 아니에요.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조롱을 했다. 이렇게 지금 본인은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물론 그게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나온 얘기긴 합니다만 신지혜 씨에 대해 상당히 견제를 많이 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상당히 압박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뭐 논란이 되긴 해요. 쫓겨난 거다 아니면 스스로 물러난 거다 뭐. 근데 그게 논란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건 신지혜 씨가 거기에 계속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됐던 건 분명해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지지율 하락이 일정 부분에 책임을 질 사람이 필요했고 그중에 한 사람이 신지혜 씨가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고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선대위에 사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온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이런 소위 그 이준석 대표의 갈등 요소로 작용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다 해결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좀 지켜봐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물론 윤석열 후보도 신지혜 씨 사퇴 이후에 본인이 사과를 했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것도 인정을 했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또 일반인이나 아니면 또 여성계에는 어떻게도 받아들일까 하는 부분도 깊이 고민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때 데려오고 또 필요 없으면 나가게 하는 이런 일들이 과연 좋게 보일 거냐 하는 부분은 또 다른 어떤 논란을 낳을 수 있는 그런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신지혜 부위원장 사퇴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도 없어도 될 논란을 만든 자신의 잘못이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고 정의당 같은 경우는 사퇴를 당했다고
비판을 하기도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많은 분들이 신재 부위원장 영입이 과연 잘된 것이냐, 윤석열 후보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냐 그런 의문을 많이 제기를 했고 그만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직간접적으로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는 신재 부위원장 영입과 관련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인사를 선대위에 영입하는 것은 결코 후보에게 유리하지가 않다. 그러한 위험한 일을 하면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신재 위원장 영입도 문제였지만 신재 위원장을 영입하면서 김한길 위원장이 했던 말들이 2030 남성분들에게 상당히 상처를 줬어요. 뭐라고 했냐면 2030 남성분들은 우리를 일정하게 어느 정도 다 지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신재 위원장을 영입함으로써 2030 여성분들의 표를 우리가 가져와야 된다. 네.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030 남성분들이 아니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표심이 김한길 위원장 손에 있는 공깃돌이냐 이런 식으로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누구를 영입해서 누구의 지지를 받는 이런 식의 접근 방법은 잘못됐다. 그것이 바로 지지율 하락으로도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결국엔 윤석열 후보도 사과했잖아요. 솔직하게 인정한다. 제가 2030 마음을 세심하게 읽지 못했다. 죄송하다. 이런 식의 후보의 사과까지 이끌어낸 영입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자, 이번엔 좀 정리해보면, 자, 국민의힘 후보만 빼고 다 바꾸겠다고 했거든요. 이제 후보만 남게 됐는데 이제 굳이 이제 보면은 어떻습니까? 윤석열 후보 일정을 잠정 중단하고 장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지금 앞서 그 퇴근길에 백브리핑한 내용을 보면 오롯이 자신의 탓이다,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했거든요. 윤석열 후보 리더십 다시 한번 또 시험대에 올랐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제 어떤 결정을 하느냐는 오로지 윤석열 후보한테 달려 있어요. 이제 오늘 밤 내일 사이에 어떤 결정을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들을 텐데 저는 이제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본인의 측근이라고 하는 윤핵관들의 의견도 들을 거라고 저는 봐요.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 의견 이미 들었고요. 알고 있고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중요한 건 본인의 측근들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느냐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은요. 이준석 대표가 지금 저렇게 당대표는 하지만 선대에서 나간 이유도 윤핵관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고 또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 입장에서도 윤핵관을 좀 뒤로 이선 후퇴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네. 선대위에서 그분들이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게 가장 우선적으로 쇄신에 방점을 두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윤석열 후보가 어느 정도까지 수용하느냐의 문제라고 저는 봐요. 만약에요. 제가 예상을 해볼게요. 그렇게 수용해서 완전 전면 개편으로 갈 거냐 아니면 일부를 그냥 데리고 가면서 수용할 거냐. 지금 예를 들면 권성동 사무총장 같은 경우 본인은 사퇴를 안 했잖아요. 지금. 네. 그게 남아있는 상태란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계속 된다고 하면 이게 과연 국민들이 볼 때 또는 뭐 그 선대위 내에서 김종인 총괄 선대위나 이준석 대표가 봤을 때 이게 쇄신으로 볼 수 있을까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갈등 요소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건 윤석열 후보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네. 그게 오늘 밤 내일 사이에 저는 1차적으로는 본인의 측근이라고 하는 분들이 이선 후퇴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네. 그걸 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대선을 불과 2달여 남겨둔 시점에서 일단 자신의 문제, 그러면 가족의 어떤 실체, 그리고 당의 자중 질환으로 지지율이 역전 상황을 맞은 윤석열 후보. 앞서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이 연기라는 표현을 했으니까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는 선대위 뭐 쇄신과는 별도로 윤석열 후보 입장에선 연기라도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럼요. 후보가 실수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선대위에서 말씀 자료를 만들어줬는데 그것을 읽지 않고 본인의 애드립 때문에 여러 가지 말실수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면에 있어서 상당히 불안하고 위험한 그런 말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 것들을 먼저 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선대위가 뭘 잘못했는데 선대위를 전면 개편하고 해체하냐. 이 지지율 떨어진 게 과연 선대위의 잘못이냐. 지지율 떨어진 거는요. 간단해요. 김건희 씨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 자신이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는 해명을 했고 대응을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실망을 했고 본인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말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과연 저분이 지도자감이냐라는 의심을 들게 했고 네. 선대위와 관련해서는 본인이 정치력을 발휘해서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과 혼란을 조기에 수습했어야 하는데 지금은 이준석 대표와 기싸움하는 것으로 보여져요. 이건 정치력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기본적으로 지지율이 하락을 했지 선대위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후보가 문제가 아니냐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과연 선대위만 바꾼다고 해서 김종인 위원장이 생각하는 것처럼 설날쯤에는 우리가 잘 윤석열 후보를 보좌를 하면 지지율이 반등할 거야. 글쎄요, 그것이 가능할까? 앞으로 윤석열 후보가 실수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이쯤 되면 지지율이 대체 어떻게 나왔길래라는 의문이 드실 텐데요. 다른 후보들의 행보를 좀 보고 나서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도 함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마침 또 윤석열 후보, 지금은 이제 잠정 일정을 중단했습니다만 이제 앞서 공식 행사가 증시 개장식이었거든요. 여기서 나란히 두 후보가 참석을 해서 눈길을 끌기도 했는데, 자, 이재명 후보 일단은 경제 정책 행보에 좀 주력하는 모습인데 한 차례 전국민 재난지원금 의지를 꺾었었는데 오늘 다시 또 언급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발언 들어보고 계속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방역 행정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모두의 그 손실과 어려움에 대해서 지원 또는 보상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추경 규모에 따라서 이제 또 정부와 협조 여부에 따라서 또 야권과의 조정에 따라서 결정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네, 두 가지 묶어서 질문 드릴게요. 추경의 대원칙은 규모에 따라 부족한 곳에 우선 지원하는 것이라고 밝힌 점과 또 앞서 코스피 5천 시대, 아무래도 좀 상대당의 내용을 겪고 있다 보니 정책 행보 여유를 좀 가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지금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는 상대당이 저런 상황에 빠져 있는데 본인은 정책적 부분들을 많이 부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가장 국민들이 차기 대통령에게 요구하고 원하는 게 경제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좀 경제, 그다음에 집값 문제 이런 문제가 가장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부각시켜서 본인이 준비된 대통령 후보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부각시키는 의도가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아마 좀 더 정책적인 부분 또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행보를 더 강화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사실은 이 윤석열 후보나 이 국민의힘 관련된 질문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당 문제를 내가 얘기할 사안이 아니다. 그렇게까지 선을 그었어요.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 없고요. 본인은 본인의 행보를 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사실 이제 경제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 차기 대통령이 그런 부분들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느냐 하는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보는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준비된 대통령 후보라고 하는 부분, 또 전문성 이런 부분들을 부각하는 것들에 좀 초점을 두고 지금 행보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뭔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주가 5천 시대를 이루겠다라고 네. 얘기를 하셨는데 본인이 주가 조작 등을 엄단하겠다고 했습니다. 본인은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작전주에 투자를 해서 거액의 돈을 벌었다. 그런 분이 주가 조작을 엄단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과연 앞뒤가 맞는 말인 것이냐. 그때 벌었던 돈을 적어도 내놓거나 기부를 하거나 이래야 진정성이 있는 모습이지. 본인은 작전주에 투자해서 돈을 벌어놓고 작전주를 못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주가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전국민 손실 보상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조건들이 너무 많아요. 추경 규모에 따라서, 정부 협조 여부에 따라서, 야권과의 조정에 따라서 결정될 문제다. 그러면 언제 할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소상공인들 돕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된다. 빨리 논의하자. 이것도 아니에요. 조건들이 너무 많아요.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 말은 다른 정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토보유세 한다고 했다가 보류한다고 했어요. 그것을 다시 뭐라고 그랬냐면 토지 배당금으로 우리가 이 세금을 매겨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토지 배당금하고 보유세랑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의 말을 바꿔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국민을 속이려는 행동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이 어려운 게 아니고요. 제가 얘기를 해보면 추경이라고 하는 것이 추경 규모에 따라서 급한데 우선 지원하는 게 대원칙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추경에 대해서 정부가 좀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이유는 이거예요. 왜냐하면 정부가 만약 이게 나서서 추경을 하면 선심성, 그다음 매표 논란 이게 또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국회가 가능한 한 협의를 해달라고 요청을 한 상태고, 그래서 협의되는 과정에 따라서 얼마가 추경이 나올지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추경 규모는 급한 대로 우선 지원하는 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네. 규모가 더 커지면 개인들에게 재난지원금처럼 전국민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그러나 규모가 적으면 전국민 재난지원 같은 그런 규모는 할 수 없고
이 급한데 우선 지원하는 쪽으로 하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장 교수가 말씀하신 것처럼 앞뒤가 안 맞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전국민 지원금까지 하는 게 좋겠지만 이 협상 과정에서 추경이 줄어들게 되면 그 부분은 뒤로 좀 미루고 지금 당장 필요한 곳에 먼저 지원하겠다.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국가 정책을 시행하는 분은요, 단순하게 정책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결국엔 이렇게 합시다. 이런 식의 국가 정책을 내세우는 것은 국민들에게 상당히 혼란감만 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아니 추경이 어느 정도로 책정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어떤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추경의 규모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한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거예요. 추경을 우리 당에서 얼마로 하겠다. 그것이 바로 어려운 분들 돕는 것이다. 라고 규정을 해줘야죠. 정부랑 협의해가지고 추경 규모 얼마 될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집권여당 후보가 할 얘기입니까? 아니 추경을 논의하는 과정에 여야가 논란이 될 수도 있고 정부와도 협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원래 목표는 있어요. 예를 들면 50조든 100조든 하겠다고 하지만 그게 원하는 대로 안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이렇게 하겠다고 절차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하는 대로 100조든 50조든 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근데 경제 상황이 이런 걸 따지다 보면 어려울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 상황에 맞게 이렇게 배분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까지 들을게요. 네. 그러니까 장 교수님까지. 네. 아니 그러니까 집권 여당의 당 대표면 집권 당이면은 자 우리는 이번에 10조 정도의 추경을 마련해서 어려운 분들부터 먼저 돕겠습니다라고 얘기한 다음에 야당과 협상하고 그다음에 기재부와 협상을 해야지. 그냥 추경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협상해가지고 잘 되면은요 많이 드리고요. 잘 안 되면은요 그냥 조금 드릴게요. 이게 맞습니까? 아니 말을 그렇게 바꾸시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추경 규모라고 하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와 협의하고 그러니까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얼마를 얘기 안 했지 않습니까? 아니 얼마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게 논의를 해봐야 되잖아요. 25조든 50조든 하기로 했으면 후보랑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지. 그리고 나서 결정하는 거잖아요. 후보는 그리고 그러니까 집권당은요. 후보는 25조든 50조든 하겠다고 한 거예요. 네. 근데 정부와 협상에서 그게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50조가 안 됐을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고 또 물어볼 거 아니에요. 50조든 100조든 네. 얘기는 이전에 얘기를 했고 올해 들어와서 이 얘기 하시면서 아무 얘기도 안 하셨잖아요. 아니 금액을. 오늘도 얘기했어요. 25조 규모를 잠시만요. 한다고. 제가 화면에 사라졌 다시 나타났습니다. 두 분은 이제 말리라는 의미거든요. 자, 두 분의 추경과 관련된 재난지원금에 대한 생각은 충분히 들었다고 보고 판단은 또 시청자 여러분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주당 의원들 또 80여 명이 이번 100조 원 추경안 편성하라면서 또 정부 야당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좀 국회 상황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안철수 후보 몸값 예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두 분을 포함해서 이 지지율 여론조사 얘기를 할 때 안철수 후보가 5% 이하일 때 5%를 넘느냐가 좀 관건이 될 거라고 했는데 최근에 10%도 넘었거든요. 연일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 얘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적천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작은 노력을 끈기 있게 계속하면 큰 일을 이룰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기득권, 불공정, 부도덕, 불합리에 당당하게 맞서며 부채제, 앙시행 레짐을 종식시키겠습니다. 좀 여유롭게 잡아서 설 전에 이 양자 대결 구도 안철수와 또 다른 후보의 양자 대결 구도가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상승 배경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바로 여론조사 결과를 보여주시면 더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권은희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설 전에 안 후보가 윤 후보를 뛰어넘는 골든 크로스가 이루어질 거라고 전망하기도 했거든요. 자, 양강 후보 해석하기 전에 안철수 후보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양쪽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안철수 후보는 사실은요, 이 국민들의 유권자들 볼 때는 보수 진영의 후보군 중에 한 분으로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물론 송영길 대표는 민주당과의 연합도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시지만 기본적으로는 보수 진영의 연합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요. 지지율이 그러면 윤석열 후보를 뛰어넘을 정도로 당장 이루어질까 저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당장은.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컨대 지금 두 자리 숫자 지금 여론조사 나오는 이 조사 같은 10%까지 올라갔잖아요. 네, 10.1%. 두 자릿수로 계속 간다고 하면 상황이 조금 복잡해져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두 자릿수로 계속 지지율을 유지하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본인으로 단일화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막판의 단일화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단일화의
방법을 정하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윤석열 후보가 아닌 본인으로 단일화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지속적으로 본인의 가능성을 키울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단일화에서 본인이 이제 단일 후보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과정에서 두 사람이 아주 뭐랄까 줄다리기가 상당히 팽팽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 어떤 방식으로 그럼 단일화 할 거냐. 네. 단일화 과정에서 역선택이란 없을 것이냐. 이런 문제로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보다 훨씬 더 복잡한 그런 상황에 대결 양상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서 네. 그 대결이 결국은 막판에서는 선거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갈등 요소로 부각이 되면서. 네. 중요한 건 안철수 후보가 두 자릿수를 계속 유지해 가는 것이 이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또 다른 풀어야 될 어려운 문제를 직면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보입니다. 네, 저희가 후보별로 지금 안철수 후보를 향한 어떤 러브콜을 정리한 화면인데 좀 띄워봐 주시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안철수 후보는 헛된 꿈 꾸지 말아라는 입장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요, 지지율이 저렇게 하락을 하게 되면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없이 이번 대선을 이기기 어렵다라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안철수 후보가 그래요, 저는요 야권 단일화 후보로 경선에 나가가지고요 단일화 할 거예요 라고 지금 얘기하는 순간 지지율은 다시 폭락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종속 변수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 상황에서는 여든 야든 본인에게 오는 러브콜을 거부를 하고 나는 완주를 할 것이다. 나는 내가 대통령 되는 것이 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점점 지지율은 좀 상승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가 여러 가지 지금 악재가 겹쳐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한 표들이 이재명 후보에게 직접적으로 가지 않더라도 중간에 댐 역할을 하고 있는 안철수 후보가 그 수혜를 좀 받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안정적으로 두 자리 숫자가 나오게 된다면 몸이 달아서 우리 단일화합시다 라고 요구하는 쪽은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 측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마침 여론조사 결과 중에 윤석열과 안철수 단일화를 가정한다면 누가 더 적합하느냐는 조사 결과가 있는데 궁금하신 분들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자, 큰 틀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확인하고 나서 그 조사 결과도 함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여론조사 결과 동아일보 리서치 앤 리서치 결과 보여주시죠. 이재명 후보가 39.9%, 윤석열 후보 30.2%. 자, 이 결과 같은 경우 지금 지지율 격차가 한 달 사이에 0.9%포인트에서 9.7%포인트로 벌어졌습니다. 흐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윤석열 후보는 하락 추세고 이재명 후보는 상승 추세잖아요. 네.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지만 김건희 사과 문제도 지금 여론조사 결과 보면 김건희 사과 충분하지 않다는 게 훨씬 높은 상황이거든요. 리스크가 있고 그다음 거기에다가 지금 사과 이후에 또 다른 논란들이 또 의혹이 터져서 그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윤석열 후보 이제 실업 문제, 말실수 이게 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고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 문제 이런 문제가 결국은 지속적으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을 끌어내리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즉 더 정확히 한마디로 얘기하면 후보 리스크가 커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소위 이제 민주당에서는 본부장 리스크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후보 관련된 리스크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거를 반등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못 잡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뭐 김종인 선대위원장 말처럼 우리가 가르쳐준 대로 시키는 대로만 하라. 이렇게까지 나왔다고 극단적 처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된 거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윤석열 후보가 단기간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결국은 이제 그 캠프에서 도와줘야 되고 캠프에서 도와준 대로 하지 않으면 사실은 본인이 갖고 있는 한계를 뛰어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뛰어넘느냐가 중요한데 그것은 결국 선대위 개편하고 물려 있는 것이고 네. 본인이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바뀌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고 하는 절박감이 없으면 사실은 또 본인의 생각을 얘기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위험성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 지지율은 결국 윤석열 후보한테 달려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 지지율은 이재명 후보에게 커다란 숙제를 안겨준 것으로 보여져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대략 한 달 동안 15% 정도 하락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대략 5% 정도 올라간 것 같아요. 아직도 우리가 여론조사를 보면 40%를 뚫은 것도 있지만 네. 대부분 30몇 % 후반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뭐냐? 아직도 정권 교체의 여론이 높고 지금 윤석열 후보는 싫지만 이재명 후보에게도 그렇게 손이 가지 않는다. 이 숙제를 이재명 후보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가 커다란 문제인 것 같고요. 네.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안 좋은 게 6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모든 세대에서 지금 지고 있습니다. 연령별로 네. 정리한 것도 보여주시죠. 네. 특히 이제 18세에서 29세 정도에서는 네. 항상 윤석열 후보가 2배 정도 차이로 네. 이겼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완전히 지금 역전당했고 30대, 40대, 50대
여기서도 다 지고 있어요. 이렇다면 선거를 어떻게 치르겠습니까? 이준석 대표는 항상 얘기를 했죠. 60대 이상과 20, 30대를 묶어서 40대, 50대를 견제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포위를 해서 우리가 대선에 이겨야 되는데 20, 30대에서도 지고 60대 이상에서도 그렇게 큰 차이로 이기지 못한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지표다.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분명히 선대위에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느끼고 대책을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다 말씀하셨는데 이번 대선의 여러 가지 핵심 변수 가운데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만 2030 표심을 언급하지 않습니까? 이른바 MZ세대. 지금 선대위 개편, 전략 수정 말씀하셨거든요. 이번에 국민의힘의 선대위 어떤 전면 개편 좀 효과가 있을까요? 물론 결과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방식으로 바뀌느냐의 문제. 아직은 뚜껑이 안 열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논의는 하고 있는데 그게 정말 2030 세대들이 받을 수 있을 만큼의 영향을 줄 수 있을까? 거기에는 또 이준석 대표의 참여도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네.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밖으로 나가서 선대위 밖에서 일하고 있는 부분도 20, 30세대 2030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적극적으로 이준석 대표를 끌어안으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예를 들면 이준석 대표 없이도 우리는 충분히 이길 수 있어. 이런 생각으로 계속 선대위를 운영해 왔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20, 30대는 상당히 큰 실망감을 줬다고 저는 봐요. 어쨌든 이준석 대표가 20, 30대 남성들한 지지를 얻고 있는 상황이고 또 젊은 당대표인데 그렇게 무시할 수 있느냐.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이런 이미지까지 생기다 보면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대표를 자꾸 밀어내는 모습이 또는 소위 윤석열 후보 측근이라고 하는 분들이 이준석 대표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퇴하라고까지 압박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20, 30대로 하여금 화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꼰대 정치가 아니냐 이런 비판까지 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번 개편을 통해 이준석 대표를 어떻게 잘 융합하고 그리고 선대위가 정말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선대위로 바뀌느냐 하는 부분이 20, 30대의 지지율을 다시 끌어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부분도 저희가 20, 30대의 지지율을 좀 살펴봐야 될 게 뭐가 있냐면 그럼 제가 말을 끊어 죄송하지만 다른 조사 결과에서도 연령별로 또 정리된 게 있기 때문에 자 보여주시면서 장 교수님의 설명을 좀 들어보죠. 지금 중앙일보, TBS 조사 쭉 보여주시죠. 예.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 나오는 지지율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 25.8, 윤석열 후보 13.2 이 정도 되는데 여기서도 우리가 유의해서 봐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이재명 후보의 20대 이하의 지지율이 그렇게 올라간 건 아니에요.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상당히 하락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2배 차이로 이재명 후보가 이기고 있다는 것 자체가 윤석열 후보는 되게 위기인데 윤석열 후보도 상당히 아직은 희망이 있구나라고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대략 40% 정도가 아직 나는 지지 후보가 없어요. 나는 내 마음을 바꿀 수 있어요.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윤석열 후보와 선대위가 캠페인을 잘하면 다시 이분들을 윤석열 후보의 지지로 끌어올 수가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커다란 숙제를 또 윤석열 후보도 해결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일각에선 지금 말씀하신 2030 표심이라든지 무당층, 부동층의 표심이 일단 지금 시점에서는 안철수 후보로 일부 갔을 수도 있다고 해석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죠. 일부 갔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에게도 일부 갔고, 근데 대부분은 무당층과 지지층의 없음 여기로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에 맞는 어떤 공정 상식 이런 걸 다시 회복을 해야 되고요. 이분들이 원하는 기회의 공정 이런 것도 강하게 얘기를 해야 되고, 이분들이 대학 들어가서 졸업해서 취직하고 결혼하고 이러한 기본적인 일상들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나라에서 윤석열 후보가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해줘야 된다. 그런 정책 갖고도 이분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도 한번 보여주시죠. 이 같은 결과는 지금 이재명 후보가 처음으로 40% 앞서 장 교수님께서 40% 언급하셨는데 이 40% 박스권을 넘는 지지율을 기록했다라는 것도 해석할 수 있겠고 또 리얼미터에서 나온 결과 중에 오차 범위 안에서의 첫 역전으로 또 해석되기도 하고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리얼미터는 사실 이제 ARS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ARS 방식에서 항상 윤석열 후보가 앞장섰었어요. 이게 이제 뒤집어진 거. 물론 이제 오차 범위 있으니까 누가 앞섰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의미가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입장에 긴장해야 된다니까요. 지금 상황을 그냥 나이브하게 접근하면요 절대로 안 됩니다. 본인이 지금 상당히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고 ARS 조사에까지 밀리고 있다고 하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이건 상당히 위기 상황이다.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고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의 이런 본인도 얘기했잖아요. 이건 골드 크로스가 아니라 데드 크로스다고. 저는 100% 공감합니다. 이게 다른 후보가 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 악재들을 만나서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반사이 그러는 거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더 열심히
열심히 해서 이걸 차근차근 올라가야 됩니다.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되고 지금 상황이 뭐 충분히 이겼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건 엎치락뒤치락 할 거라고 저는 보고요. 네. 윤석열 후보도 만약에 선대위 개선해가지고 다시 또 올라올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60여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더 겸손하고 더 낮아져서 철저히 겸손한 자세로 국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가지 않으면 대선을 이길 수 없다. 결국은 앞으로도 계속 출렁임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여론조사를 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일주일 후에 우리가 세 가지 포인트를 봤으면 좋겠어요. 세 가지 포인트? 단순한데 네. 이재명 후보가 40% 위로 안정적으로 나올 것이냐라는 것, 윤석열 후보가 하락세를 멈추고 추격할 수가 있느냐라는 것, 안철수 후보가 안정적으로 두 자리 숫자의 지지를 기록할 수가 있느냐, 이 부분을 다음 주에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아까 제가 끝으로 밀어놨던 여론조사 결과 아니겠습니까? 자, 단일화를 가정한다면 누가 더 적합할 것인가라는 결과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가 41.1%로 윤석열 후보보다 10.4%포인트 높게 나왔거든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권 교체를 바라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정권 교체를 해야 되겠는데 누구로 할 거냐는 문제죠. 윤석열 후보보다는 지금 현재 이분들의 판단은 안철수 후보로 나가는 것이 더 승산이 있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가 워낙 여러 가지 이제 리스크들이 많다 보니까 본인 리스크가 가장 크지만 그 외에도 이제 리스크가 많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안철수 후보가 나가는 게 더 낫지 않겠나는 판단을 하는 건데 뭐 이 결과가 뭐 끝까지 갈지는 지켜봐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러나 지금의 이 표현은 이 어떤 결과는 윤석열 후보가 깊이 고민하고 반성하는 계기가 되는 그런 지표가 돼야 된다고 저는 봐요. 이만큼 국민들이 윤석열 후보에서 아직까지 너무 실망한 게 많다. 이 부분 다시 회복하지 않으면 이 추세로 가다가 단일화해서 만약 진짜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저는 가능성은 낮다고 아직은 보지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어떤 그 지표들 자체가 윤석열 후보한테는 뼈아프게 다가오는 부분들이다. 그렇게 봅니다. 저희가 이 여론조사는 세 가지로 좀 구분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거는 전 국민 상대로, 그러니까 지지 정당 상관없이 누가 단일 후보가 됐으면 좋겠느냐라는 걸 조사한 것이고 우리가 후보 단일화를 찬성하는 음닥층을 범위로 좁혔을 때는 범위를 좀 좁힌 걸 말씀하시는 거죠. 윤석열 후보가 55.9, 안철수 후보가 35.9%로 윤석열 후보가 이기고 있고 또한 정권 교체를 원하는 유권자 대상으로 하면은 그래도 윤석열 후보가 48.7, 안철수 후보가 33.7로 일단은 두 군데 수치에서는 기본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아직 앞서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안철수 후보는 지금 상승 추세에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고 저는 여론조사 기관에서 이 여론조사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양자 대결 조사.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 양자 대결해서 표 차이가 얼마. 이재명 후보랑 안철수 후보랑 양자 대결했을 때 어느 정도의 표 차가 나는지 이것을 좀 조사를 해보면 다른 쪽의 여론조사에도 상당히 영향을 끼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양자 대결에 안철수 후보를 포함시켜야 된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그 윤석열 후보가 대장동에 한해서는 뭐 토론할 수 있다고 이렇게 발언했는데 대장동에 대해서만 토론하면 하겠다고 한 게 누구 얘기인지 혹시 아십니까? 국민의힘과 핵심 관계자 윤 후보가 직접 얘기한 건 아니고요. 윤핵관이 한 얘기라고 봐야 되나? 이거 나중에 아니라고 하면 그만 아닌가요? 마지막 하나 갖고 정리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한정에서 양자 토론 하자고 하셨는데요. 그래요? 하여튼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파이팅! 파이팅! 저 이름표 큰 걸로 주세요. 그 희망 중에 가장 큰 희망은 역시 우리 젊은이들이 과감하게 용기를 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 기회 넘치는 나라를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308번째 리스너가 되어주시는 게 어떤지 궁금합니다. 근데 이게 리스너는 원래 청년 세대들이 하기로 한 건데 명예 리스너. 제 나이를 깎아주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뭐 그러면 뭐 100% 찬성이죠. 저 몇 살입니까? 21살. 알겠습니다. 국민은행, KB은행, 하나은행. 네네. 저는 지출구조 조정을 통해서 50조를 조성을 해가지고 먼저 이
손실 보상을 먼저 해야 된다. 후보님께서 지금 준비하시는 공약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 정부 재정으로 대신 면제가 50%만 갚게끔 하는 한국형 반값 임대료 프로젝트. 임대료 프로젝트인데 이게 사실 임대료가 줍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럴까? 이거 한번 더 읽어줄까? 대출 상환 금액에서 50% 그죠? 다 하는 건 아니잖아. 우리가 아까 50이라고 얘기했어요. 50%를 제외해주는 한국형 대출 감면 프로그램. 추가적으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최대 50조 원 범위 내에서 임무를 할 계획이고요. 현재 이재명 후보가 후보님께서 당선되면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낙선하면 안 하겠다라고 해석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추경에 대해서 공약이라는 게 원래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해 신년사를 통해서 올해는 위기를 완전히 극복하는 정상화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선과 관련해서는 통합의 선거가 되길 바란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선거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홍성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략을 가속화하여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해인 올해 신년사에서 첫 번째로 약속한 건 국민 삶의 완전한 회복입니다. 2022년 새해 위기를 완전히 극복하여 정상화하는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오미크론 변수 등으로 안심하기는 이르지만 일상 회복을 향해 뚜벅뚜벅 가겠다고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양극화 격차를 줄여가는 포용적 회복에도 힘을 쏟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선진국을 추격하는 위치를 벗어나 이제는 우리가 앞서가는 선도국가 시대를 열겠다는 의지도 천명했습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위치에 서서 더 많은 분야에서 우리가 가는 길이 새로운 길이 되고 새로운 표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달 뒤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당시 강조했듯 국민 통합을 역설했습니다. 적대와 정오와 분열이 아니라 국민의 희망을 담는 통합의 선거가 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정치의 주인은 국민이고 국민 참여가 민주주의를 발전시킨다며 적극적인 선거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답보 상태인 남북 관계와 관련해서는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평화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또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도 마지막까지 속도를 내겠다며 다음 정부의 어려움이 넘어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임기를 넉 달 남긴 현 정부의 남은 과제는 다음 정부의 튼튼한 도약의 기반을 물려주는 것이라며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권 이양에 대한 의지도 강조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새해 첫 증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0.37%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 상장 기업들의 실적이 전년 동기와 비교해서 2배 이상 성장한 것으로 추정돼 올해 증시에 대한 기대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박병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선의 해를 맞아 여야 유력 대선 후보들이 사상 처음으로 거래소 개장식에 참석했습니다. 두 후보는 주가지수 5,000포인트를 향해 나갑시다라는 글과 대한민국 자본시장에 큰 도약을 기원합니다라는 글을 남겨 천만 주식 투자자들의 관심을 호소했습니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우리 경제의 성장을 위한 자본시장 육성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경제 산업구조의 재편과 차세대 성장 동력 육성을 촉진하는 자본시장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K-유니콘 기업의 상장을 확대하고 AI, 로보틱스 등 미래 유망 산업이 원활한 자금 조달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새해 첫 거래일 코스피가 한때 3,000선을 넘기도 했지만 다시 하락해 전 거래일보다 11.12포인트, 0.37% 오른 2,988.77에 마감했습니다. 시가총액 1위 대장주 삼성전자는 0.38% 오르면서 78,600원에, 2위 SK하이닉스는 1.91% 하락한 128,500원에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3.85포인트, 0.37% 오른 1037.83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주가가 소폭 상승했지만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과 물가 상승 우려, 글로벌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공급망 병목 등의 과제가 증시 상승세를 억제하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는 하루였습니다. 코스피가 상승 출발했는데 한때 1% 이상 강세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오는 5일 FOMC 의사록 공개와 주말 미 고용지표 발표를 앞둔 경계 심리로 상승폭을 축소하며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오는 7일 삼성전자의 지난해 4분기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실적 공개가 시작되는데 상장사들의 수익성이 전년 동기에 비해 131% 급증한 것으로 추정돼 증시에 기대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YTN 박병헌입니다. 일본 도쿄와 오키나와에서 코로나19 신규 감염자 수가 약 석 달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연말 연시 전국적으로 귀성 등 이동이 크게 늘면서 재확산이 이제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이경화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연말 일본 주요 기차역과 공항 등은 인파로 붐볐습니다. 한 해 전보다 코로나19 감염세가 안정되면서 많은 사람이 미뤄뒀던 고향 방문과 여행 등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今年はちょっと落ち着いてる今のタイミングしかないかなと思ったので子供が生まれて2歳になるんですけどもコロナ以降祖母に会わせることがまだできていなくて 전국적으로 이동이 늘면서 코로나19 재확산 조짐도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는 연휴 마지막 날 신규 감염자 수가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10월 8일 이후 약 석 달 만에 다시 세 자릿수로 돌아간 겁니다. 오키나와에서는 도쿄보다도 많은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미군 기진의 집단 감염이 400명을 넘어선 뒤 기진의 일본인 직원 등을 통한 시중 감염이 확산하고 있는 겁니다. ここ数日米軍陽性者が再び急増したことは米軍における感染症拡大防止対策と管理体制の不十分さを示すものと言わざるを得ず激しい怒りを覚えます。 일본에서는 아직 델타 변이가 주류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중 감염이 시작된 만큼 오미크론 변이로 빠르게 전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オミクロン株は急速に感染拡大する可能性があり、強化されてきた医療制度ですら逼迫してしまう。 기시다 총리는 연휴 마지막 날 총리 관저에 관계 강요들을 모아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감염 상황에 따라 입국 규제 연장이나 음식점 등의 영업 제한 재개 등도 본격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코로나19가 다시 번지고 있는 중국 시안에서 1,300만 명의 주민들이 일주일 이상 집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강도 통제로 확진자 증가세는 누그러들었지만 누적 확진자 1,600명을 넘어서면서 아직 변곡점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웅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열흘 이상 외부 지역과 단절된 채 봉쇄된 중국 시안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각 동의 앞마당에 쌀과 계란, 생수 등이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생필품들은 동네 자원봉사자들의 간단한 소독을 거쳐 집집마다 배달됩니다. 시안 인구 1,300만 명의 외출이 전면 금지된 지 일주일이 넘으면서 이런 모습은 일상이 됐습니다. 주민들은 코로나19 핵산 검사를 받을 때만 집 밖으로 잠깐 나올 수 있습니다. 최근 10여일 동안 시안의 전 주민은 이런 전수 핵산 검사를 6번 이상 받았습니다. 能够有效地实现阳性感染者的早发现，把社会面的风险呢降低到比较低的一个水平。 고강도 외출 금지 일주일 만에 시안의 하루 확진자 수는 100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중국 전문가들은 아직 시안의 확산세가 꺾이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누적 확진자가 1,600명을 넘은 것을 보면 바이러스가 한동안 도시에 퍼져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백신 접종률이 95%로 높아 감염이 돼도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더구나 시안의 감염 원인이나 전파 경로가 아직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중국은 새해를 3일간의 연휴로 시작했지만 베이징 올림픽을 한 달 정도 앞두고 일부 지역의 산발적인 감염이 계속되면서 사람들의 이동은 줄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접경지대 병력을 증강 배치하는 등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달 회담에서 어떤 해법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를 향해 다시 한번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 가혹한 제재로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 시각 2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갖고 이 같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앞서 푸틴 대통령과 통화한 뒤 기자들을 만나서도 자신의 의지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I made it clear to President Putin that if he makes any more moves and goes into Ukraine, we will have severe sanctions. We will increase our presence in Europe with our NATO allies, and it will have to be a heavy price to pay for it.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미국 등 서방의 제재가 이루어지면 미러 관계가 붕괴될 수 있다고 맞받아치는 등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접경지대에 약 10만 명의 병력을 배치하며 언제든 군사적 조치가 가능하다는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일단 외교적 협상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Мы не хотим войны. Президент Путин об этом еще раз сказал, что нам конфликты не нужны, и мы надеемся, что никому другому конфликты тоже. 크림반도 병합과 돈바스 지역 내전 등을 놓고 러시아와 갈등을 빚었던 우크라이나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가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옛소련 독립국가들의 나토 가입을 심각한 안보 위협으로 받아들이는 러시아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추가 침공할 경우 경제 제재뿐 아니라 군사적 지원에 나설 것도 분명히 밝힌 상황. 따라서 이달 10일과 12일 연달아 열리는 미러 고위급 회담과 나토 러시아 간 연쇄회담이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네, 오늘만큼 아니지만 내일 출근길에도 날씨가 꽤 춥다고 합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찬바람 때문에 체감 온도가 영하 10도까지 느껴질 정도라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새해 첫 월요일 YTN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